change my mind.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대학교 서재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트워크 보안 기술 쪽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목포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는 네트워크 실험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실험실은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네트워크 보안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기호를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기술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 패킷을 필터링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킷을 필터링하는 기술들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정보보호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툴을 써서 패킷을 필터링해 놓는 것들을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쪽에 진로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듣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수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또 이 데이터에 가치가 부여되고 트레이드할 수 있는, 즉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데이터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자, IT 기술은 이렇게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IT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 방식도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디지털 시대였다. 그러면 앞으로는 스마트 시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루도 이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불편하죠. 즉 정보 시스템의 의존도가 계속 향상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듯이 정보 시스템의 의존도가 향상된다는 것은 이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보 보호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 보호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정보 보호란 무엇인가? 자,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히 허가받지 않고 정보를 유출시킨다거나 허가받지 않고 정보를 전송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정보를 수정하고 파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해주자는 게 이 정보 보호입니다. 그림을 보시죠.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해커가 있죠. 해커는 정보 시스템에 침입을 해서 허가받지 않고 정보를 누출하고 수정하고 파기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해커는 이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에 개입을 해서 정보를 누출시키거나 전송하거나 수정하거나 파기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 있어서 우리는 데이터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만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송되는 데이터도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 이 총체적인 걸 우리는 정보 보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호라는 말 대신에 정보 보안이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일단 같은 개념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보 보안은 목표입니다. 자, 보안의 목표는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먼저 confidentiality라고 해서 이건 기밀성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데이터가, 즉 시스템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잘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기밀성이라고 하죠. 자, 군대 조직 같은 데서는 이 정보가 잘 지켜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보안의 목표는 인테그리티라고 이야기해서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잘 보관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테그리티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
availability라는 것은 정보의 정당한 정당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즉, 기밀성과 무결성과 가용성을 잘 지키는 것을 정부 보안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밀성과 그다음에 무결성과 가용성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다 지켜져야 되죠. 먼저 데이터 보안 분야입니다. 데이터 자체를 잘 지켜져야 된다. 기밀성과 변경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무결성이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용자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야 됩니다. 세 가지를 잘 지키기 위해서 암호화, 즉 이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때 남들이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바꿔서 넣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꺼낼 때는 원래의 데이터로 꺼내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암호화라고 하고요. 디지털 서명입니다. 데이터에다가 안전하게 지켜졌다는 것을 사인을 해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 시스템 자체도 세 가지 목표가 잘 적용이 돼야 되겠죠. 안전하고 지켜지고 변경돼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용자는 언제나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보안은 인증, 자, 사용자가 맞는가를 알아보는 걸 인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된 사용자가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파일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접근 제어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당하지 않은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지웠다든가 했을 때 사후 감사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지웠는가를 확인해 줄 수 있어야겠죠. 자, 시스템 자체에도 세 가지 보안 목표가 적용이 돼야 되고요. 다음은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데이터가 흘러다닐 때 방화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화벽은 어떤 데이터는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고요. 침입 탐지입니다. 침입이 일어났을 때 이 시스템에서는 침입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VPN입니다. 이것은 가상사설망이라고 하죠. 가상사설망은 인터넷, 즉 공공망을 개인망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여기는 암호화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술 VPN이라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응용 보안이죠. 즉 우리가 웹 서버에서 보안이 잘 된다든가 SMIM이나 PGP, 메일을 보내는데 보안이 잘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보안 분야를 네 분야로 제시를 했으며 이러한 분야는 이러한 기술들이 각각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들은 뭐를 잘 지켜줘야 된다고요? 이 세 가지 목표를 각각 잘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라고 해서 한번 보죠. 스포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자분이 있는데 여자분은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칭하는 거죠. 그 스포핑은 속이다는 거죠. 그죠? 나 누군데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이거는 지금 둘이 조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한 사람은 뉴욕에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두 컴퓨터가 통신을 할 때는 얼마든지 사용자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스포핑 공격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니핑 공격입니다. 스니핑은 뭐예요? 양쪽에 있는 사람끼리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데 사이에서 끼어서 데이터를 다 훔쳐보고 나서 다시 상대편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스니핑 공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니프라는 이야기는 끙끙거리면 냄새를 맡다 그런 이야기죠. 끙끙거리고 냄새를 다 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훔쳐보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토수 공격 많이 들어보시죠? 토수 공격은 뭐예요? Denial of Service라고 해서 뭐를 보내요? 계속 뭔가를 보내서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이러한 공격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공격을 가지고 네트워크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시스템 자체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즉 원거리에서 통신되는 그
네트워크 자체도 잘 보호돼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사례들을 한번 보실까요? 6.25 사이버 테러입니다. 13년 6월 25일 날 청와대 홈페이지라든가 주요 정부 기관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 통일 대통령 김정은 장군님 만세 이런 내용이 해킹을 당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뜨게 된다면 사이버 테러가 일어난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 테러는 즉 사이버상에서 나타나는 테러는 앞으로도 전쟁이 실제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기 전에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진짜 전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 전세가 유리하고 불리해질 수 있는 게 이 사이버 테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이버 테러를 잘 막아야 된다. 즉 웹서버도 즉 홈페이지도 보안이 잘 돼야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3월 20일입니다. 13년이죠. 금융권이나 방송사가 전산 장애가 발생합니다. 자, 즉 금융권이나 방송사의 서버가 정지돼 버린다. 해커가 침입해서 서버를 정지시켜 버린다면 국가적인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요. 은행 거래가 되지 않고 방송이 송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사이버 테러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음은 도수 공격보다는 또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분산 도수 공격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악성 코드를 여러 시스템에다가 즉 감염을 시켜 놓습니다. 여러 감염된 시스템들을 우리는 좀비 PC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좀비 PC가 즉 왼쪽에 있는 시스템이 명령을 내리면 일제히 한 곳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홈페이지 go.kr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어디예요? 한국의 정부기관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커먼 상업적인 사이트들이죠. 그래서 디도스 공격은 한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공격해버리는 걸 우리가 디도스 공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면 다른 서비스를 전혀 해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공격이 디도스 공격이라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해버리는 거죠. 정당한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안 된다는 것은 가용성, 어베일리비티 시키지 못하게 해주는 거죠. 어베일리비티가 즉 정당한 사용자가 사용을 못하도록 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스미싱 공격 한번 보시겠어요? 스미싱이라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SMS 피싱, SMS 낚시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홈페이지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데 그 링크들이 있죠. 링크들을 지금 조금 색깔을 지워놓고 있는데요. 그 링크를 어때요? 딱 클릭하면 뭐가 트루이 목마 같은 프로그램이 핸드폰에 깔리게 되고 이 프로그램이 핸드폰을 통제시켜 버린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김선호, 김민영님의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링크를 클릭할 수 있죠. 클릭하는 순간 뭐가 바이러스 즉 트로이 목마가 깔려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때부터는 이 핸드폰을 그 트로이 목마가 통제해버리게 되는 것을 스미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 보시죠. 이 파밍도 많이 일어나는 공격이죠.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용자 컴퓨터가 가운데 있는데 악성 코드를 여기 유포해 놨습니다. 유포해 놨어요. 자, 그래서 악성 코드에 이제 이용자 컴퓨터는 가미됐고 이용자 컴퓨터가 정상 경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상 경로 홈페이지를 찾는데 이 악성 코드는 뭘로 유도를 해버려요? 파밍 사이트라는 데로 유도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정상 사이트에 가짜 사이트로 이렇게 유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이용자는 자기도 모르게 주민등록번호도 넣고요. 은행 구자번호도 넣고요. 패스워드도 넣고요.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계좌번호나 보안카드를 파밍 사기법은 편취를 하게 되는 거죠.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기망해서 속여서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상 사이트가 아닌 파밍 사이트, 즉 가짜 사이트로 접속해 버리는 것을 파밍 공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밍 사기법은 어떤 은행 계좌로 들어가서 예금을 인출해 간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되죠. 파밍은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기술을 파밍 공격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네트워크라든가 시스템 개요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우리는 그렇다면 네트워크에 지나다니는 필요 없는 패킷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필터링 해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네트워크 필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를 하는 거를 네트워크 필터링하는 기술을 한번 실습까지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계략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자료를 보고 나서 실습을 하도록 하죠.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인터넷과 IP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거는 전 세계의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한 핸드폰이나 단순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는 어디 들어있냐? 큰 서버 시스템에 들어있죠. 그렇죠? 여기는 웹 서버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데이터가 많이 가두어져 있는, 들어있는 그런 서버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는 이 프로토콜이라는 게 사용돼요. 인터넷에서는 공부들을 하시고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TCP라는 게 있고 IP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 컴퓨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키면 윈도우가 올라오면서 뭣도 올라와요. TCP/IP도 메모리로 올라와서 딱 이게 TCP/IP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통신할 준비를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은 이 TCP/IP라는 프로토콜, 즉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IP 주소라는 개념 한번 보시죠. 인터넷에 연결되려면 모든 컴퓨터는 뭔 주소가 있어야 돼요? IP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IP 버전 4락에서 32비트입니다. 32비트를 우리는 32비트가 1010101010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우리는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몇 비트씩 끊었어요. 8비트씩 끊어서 10진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32비트의 101010은 192점, 168점, 123 같이 우리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동작될 때는 32비트, 즉 1이나 0이 32비트가 쭉 흘러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소가 됩니다. 우리가 보기 편하게 192점, 168점, 1점, 123 이렇게 8비트씩 끊어서 10진수로 보고 있고요. 자, IP 버전 6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IP 주소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때요? 큰 주소가 필요하겠다 해서 128비트를 주소로 갖는 게 IP 버전 6가 되고 있습니다. IP 버전 6는 앞으로 많이 사용되겠죠. 지금은 주로 IP 버전 4인 32비트가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한 주소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IP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뭐라고 쳤어요? IP config라고 쳤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IP config라고 쳤더니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보십니다. 여기 보면 IP 버전 4 주소라고 되어 있는데 203.234.19.7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뭔 주소예요? 이 컴퓨터에 부여되어 있는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는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그 컴퓨터에서 이 IP 주소를 보고 찾아가게 됩니다. 자, 서브넷 마스크는 이 3바이트가 뭔 주소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주소라는 걸 표시하고 있고요. 기본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다른 네트워크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디 주소로 보내라? 자, 이 주소로 보내라는 게 기본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IP 버전 4 주소를 넣었고요. 다시 볼까요? 자, IP 주소 설정이나 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트워크 누르고요. 속성, 어댑터 설정 변경, 이더넷 속성,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가면 여기에 뭔 주소를 바꿀 수 있어요? IP 주소를 바꿀 수 있고요. 서브넷 마스크는 이게 25.25.25니까 세 자리가 네트워크 어드레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기본 게이트웨이 들어갑니다. 여기 DNS 서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www.mokpo.ac.kr 같은 도메인 네임을 씁니다. 도메인 네임은 사람이 알아보기 위한 주소죠. 이 주소는 인터넷으로 갈 때는 뭔 주소로 바꿔줘야 돼요? 이와 같은 IP 주소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서버가 DNS 서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보세요. 핑이라는 명령어가 하나 있어요. 이 재미있는 명령어죠. 이거는 203.234.19.1까지 뭐해라? 핑을 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핑을 싸면 어디 주소로 찾아가요? 자, 이 주소까지로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이 주소에서는 다시 뭐를 해요? 응답을 해줘요. 그래서 김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쓰고 있는 PC에서 이 IP에다가 핑을 쏴보면 거기까지 뭐가 가요? 이렇게 패킷이 가서 그 패킷은 이 어드레스에서 다시 뭐를 해요? 응답을 해줍니다. 보십시다. 203.204.19.1에서 응답이 왔죠. 몇 바이트가요? 32바이트가 이러한 시간 이내에 TTL 값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 값은 라우터 지나가다가 일씩 빼지는 값입니다. 0이 되면 버려지는 거죠. 그 패킷이요. 그래서 지금 4번을 보냈더니 몇 번 응답이 왔어요. 자, 203.23.19.1에게 핑을 통계를 보니까 4번 보냈더니 4번을 응답을 받았죠. 그렇죠? 아, 이거는 뭔 이야기야 지금? 아하, 이쪽에 있는 컴퓨터가 지금 뭐야? 작동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인터넷을 하다가 인터넷이 조금 안 될 경우에는 이런 걸 한번 써보시죠. 그래서 핑 다음에 여기다 도메인 네임 넣어도 돼요. 핑 다음에 www.mokpo.ac.kr 하면 그쪽에서 뭐가 올까요? 이렇게 응답이 오면 그 도메인 네임이 즉 그 IP의 컴퓨터가 잘 동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응답이 온다는 것을 잘 동작한다. 여기는 IP 주소나 도메인 네임 쓸 수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네트워크 패킷입니다. 인터넷에서 데이터 전송 단위는 IP 패킷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목적지 주소하고 발신지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패킷의 구조를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요. 패킷을 잡아보니까 여기 밑에 한번 보시죠. 소스락에서 보내는 IP 주소가 있고요. 또 뭔 주소가 있어요? 발신지 IP 주소라는 것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프로토콜 상위에 어떤 프로토콜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데이터가 패킷이 나누어져 있다던가 이런 정보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단위는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패킷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안에는 무슨 주소가 들어있다고요? 보내는 이쪽 주소하고 받는 주소가 들어있는 거죠. 자, 패킷 필터링입니다. 패킷 정보를 확인해서 네트워크 통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 외부 네트워크를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네트워크 보안 기술 중에 하나인 방화벽은 이런 패킷을 필터링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우터에서 무엇도 있어요? 패킷 필터링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실습은 우리가 라우터에서 직접 패킷 필터링 하는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데이터가 전송되어 옵니다. 데이터가 전송되어 오는데요. 여기 보면 보내는 소스 주소를 보고 어디서 보냈는가를 보고 이 패킷을 필터링 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 IP에서 오는 패킷은 필터해버리겠다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패킷을 보고 필터링하는 장비가 방화벽이라는 장비예요.
근데 우리는 수업 중에서 라우터라는 장비에다가 패킷 필터링하는 기능을 한번 설정합니다. 자, 방화벽입니다.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에서 네트워크 보안 사고가 주변 또는 내부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서 정보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자, 내 내부에 네트워크 있으면 내 내부의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것을 필터링 해버려서 내 내부 네트워크에 쓸데없이, 즉 필요 없는 패킷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방화벽, 보안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패킷을 선택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네트워크 필터링이라고, 즉 패킷 필터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에서 패킷 필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림 보시죠. 자, 우리 보면 여기 안에가 지금 컴퓨터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있어요. 컴퓨터가 막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 라우터라는 장비를 보시면 한 네트워크를 빠져나갈 때는 이 라우터라는 장비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라우터라는 장비들을 연결을 해서 라우터를 통해서 이쪽 원하는 네트워크까지 찾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P1에서 P2로 전달하려면 패킷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 옵니다. 자, 뒤에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 통신은 복잡하기 때문에 OSI라는 OSI라는 기구에서 7개 계층으로 OSI 7개 계층이라는 모델을 만들어 놨어요. 통신하기 위한 기능들을 7개로 분류해 놓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로 놔두면 너무 복잡하니까 7개로 분류해 놓고요. PC에서는 7개의 기능이 다 행해져야 되는데 라우터에서는 밑에 있는 몇 기능만 3개 계층 기능만 통과하면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IP 주소를 보고 이리 갈 것인가 이리 갈 것인가 결정해 주는 일만 하는 것을 우리는 라우터라는 장비라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라우터는 IP 패킷의 주소를 보고 이쪽으로 갈 것인지 이쪽으로 갈 것인지 결정해 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패킷이 오면 이리 갈 것인가 이리 갈 것인가 결정해 주는 장비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목적지로 가려면 이렇게 보내자. 여기에서 목적지로 가려면 이렇게 보내자. 여기에 보니까 원하는 PC가 있구나.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안내해 주는 것을 우리는 라우터라는 장비죠.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즉 많은 컴퓨터들이 연결돼서 다른 지역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는 꼭 라우터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가도록 하죠. 내가 네트워크가 하나 구축되면 라우터를 사서 라우터하고 연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가 하나 구성된다고 보는 거죠. 자, 라우터 패킷 필터링 원칙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프로토콜과 서비스만을 허용하고 위험한 프로토콜이나 서비스는 거부하자. 그래서 오늘 실습에서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다 하지 못하고 라우터를 통과하는 패킷의 IP 주소를 이용해서 필터링하는 것만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프로토콜이라든가 서비스 등도 그걸 보고서 필터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패킷 필터링 실습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쭉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지금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패킷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정보구 개념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패킷 트레이서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것들을 직접 한번 수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실습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